여러분, 믿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것도요,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26년 2월 26일이었습니다. 국세청이요,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며 성과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가상자산이란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세금을 안 내고 버티던 사람이요, 이런 디지털 화폐에 재산을 숨겨놨는데 그걸 잡아냈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요, 이 보도자료에 첨부된 사진 한 장이 엄청난 사고를 쳤습니다. 자, 사진 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가상자산 지갑에 비밀번호가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니모니 코드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12개에서 24개의 영어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이것만 알면요, 그 지갑에 들어있는 돈을 누구든 꺼내갈 수 있습니다. 잠깐, 이게 왜 심각한 건지 비유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행 금고에요, 비밀번호가 있죠? 4자리든 6자리든 나만 아는 번호입니다. 이 비밀번호를 신문 광고에 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 국민이 그 번호를 알게 된 겁니다. 니모니 코드가 공개됐다는 건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요, 국가기관이 직접 공개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진이 공개된 직후요, 외부에서 해당 지갑에 접근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시가로 약 69억 원 규모의 코인이요, 위험에 노출된 겁니다. 69억 원이면요, 웬만한 건물 한 채 가격입니다. 현재 경찰이 탈취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자락아래다가요, 오히려 털릴 비밀을 준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죠. 국세청만이 아닙니다. 검찰도, 경찰도 가상자산 관리에서 연달아 사고를 쳤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정부기관의 가상자산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그리고 시니어 여러분이 어떻게 자산을 지켜야 하는지 3단계 행동 지침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니모니 코드가 정확히 뭔지 좀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 현관문에요, 도어락 비밀번호 있으시죠? 보통 4자리에서 6자리 숫자입니다. 니모니 코드는요, 그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는요, 집 한 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니모니 코드는요, 집 전체의 소유권을 담은 마스터키입니다. 인감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인감도장만 있으면요, 집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니모니 코드만 있으면요, 지갑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코드만 있으면요, 실물 지갑이 없어도 전 세계 어디서든 코인을 빼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 있든 미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인터넷만 되면 됩니다. 그리고요, 한번 노출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은행 비밀번호는요, 유출되면 바꾸면 그만이죠. 은행에 전화해서 새 비밀번호로 바꿔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니모니 코드는요,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밀번호 변경이라는 게 아예 없는 겁니다. 유출되면요, 새 지갑을 만들어서 돈을 옮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마저도 빨리 하지 않으면요, 먼저 빼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자, 그런데 국세청은 이걸 몰랐습니다. 보도자료에 첨부된 사진을 확대하니까요, 니모니 코드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사진이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민감한 정보가 담긴 사실을요, 국세청은 인지하지 못한 채 배포한 겁니다. 한국조세정책학회 오문성 회장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세청이 코인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황당한 사태라고요. 보안 전문가들은요, 니모니 코드를 절대 사진으로 찍지 말라고 합니다. 종이에 적어서 금고 같은 곳에 물리적으로 보관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런데요, 국세청은 이걸 사진으로 찍어서 보도자료에 첨부해서 전 국민에게 배포한 겁니다. 금고 비밀번호를요, 전단지로 뿌린 셈이죠. 자,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국세청 사건이요,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사고가요, 연달아 터졌습니다. 먼저 2026년 1월 이야기입니다. 광주지방검찰청에서요,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320개가 사라졌습니다. 당시 시세로 312억 원어치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비트코인 320개라고 하면요, 잘 감이 안 오시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서울 강남에 아파트 10채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이 큰 돈이요, 압수물 관리 담당 수사관들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사라진 겁니다. 피싱이라는 건요, 진짜처럼 생긴 가짜 인터넷 사이트로 사람을 속이는 수법입니다. 다행히요, 이 사건은 검찰이 전량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312억 원을 도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요, 2월에는 더 어이없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요,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가 유출된 겁니다. 현재 시세로 21억 원입니다. 놀라운 건요,
이 비트코인이 사라진 시점이 2022년 5월이었다는 겁니다. 3년 8개월 동안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3년 8개월이요. 회사에서 금고가 비었는데 3년 넘게 확인 한 번 안 한 셈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경찰은 비트코인을 콜드 월렛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콜드 월렛이란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전용 저장 장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디지털 금고이지요. 이 금고에 넣어야 하는데요. 넣지 않고 방치한 겁니다. 증거물 관리 지침을 위반한 것이죠. 다행히 강남경찰서 사건은요. 40대 남성 2명이 체포됐습니다. 원래 그 코인 해킹 사건의 관련자들이었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주지검 312억 원 분시 후 전량 회수. 강남경찰서 21억 원 유출 상태. 국세청 탈취 정황으로 경찰 수사 진행 중. 회수가 됐든 안 됐든요.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기관 세 곳이 연달아 가상자산 관리 부실을 드러낸 겁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건요. 반복이 아니라 연쇄 사고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숫자를요.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국세청에서 탈취된 코인은요. PRTG라는 이름의 코인입니다. PRTG가 뭐냐면요.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천 가지 디지털 화폐 중 하나입니다. 뉴스에서는 시가로 69억 원이라고 보도했죠. 69억 원이면요. 대단한 금액이죠. 그런데요. 실제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이 코인은 해외 거래소인 MEXC 딱 한 곳에서만 거래됩니다. 거래소라는 건요, 주식시장처럼 코인을 사고 파는 곳입니다. 한 곳에서만 거래된다는 건요, 그만큼 사고 싶은 사람이 적다는 뜻입니다. 총 발행량 1000만 개 중에서요, 대부분의 물량이 소수의 지갑에 집중되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극소수가 거의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최근 30일 동안에 하루 평균 거래량이요, 고작 380달러 수준입니다. 우리 돈으로 50만 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루에 50만 원어치밖에 거래가 안 되는 코인이요. 어떻게 69억 원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한성대학교 조재우 교수는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금액은요. 많아야 수천 달러에 불과하다고요. 우리 돈으로 수백만 원을 넘기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시가총액과 실현 가능한 가치는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시가총액이란요, 현재 가격의 전체 수량을 곱한 것입니다. 이론상의 가격이죠. 주식이든 코인이든요, 누군가 300억 원어치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거 전부 300억 원에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량으로 한꺼번에 팔면요, 가격이 폭락합니다.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물량이 훨씬 많아지니까요. 특히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숫자의 함정입니다. 뉴스의 숫자만 보면요, 진실을 놓칩니다. 항상요, 그 숫자가 어떻게 계산된 건지 따져보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요, 세대 간 인식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본인 확인에 마친 이용자가 1077만 명을 넘었습니다. 1077만 명이라는 숫자가요, 잘 와닿지 않으시죠? 비교를 해드리면요, 상장기업 주식을 가진 사람이 1423만 명입니다. 거의 비슷한 규모이지요.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이 코인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코인 투자는요, 일상이 됐습니다. 마치 주식 투자처럼요, 자연스러운 재테크 수단이 된 겁니다. 반면에요, 50대 이상 시니어 세대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위험한 것으로 느껴지시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면요, 부모 세대도 최소한의 이해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세대 간 자산 이전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이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산 이전이란요, 쉽게 말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실제로요, 가상자산의 상속이나 증여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요, 자녀가 코인 지갑의 니모니 코드를 모르면 그 자산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은행 예금은요, 사망 신고 후에 상속 절차를 밟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은요,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없으면 아예 꺼낼 방법이 없습니다. 반대로요, 시니어가 코인에 투자했는데 니모니 코드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하면요, 이번 국세청 사건처럼 털릴 수도 있습니다. 코인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증권계좌 접속 정보, 이런 디지털 자산 정보를요, 가족 누군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대 갈등이 아니라요, 세대 간 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요, 가족끼리 솔직한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지,
비밀번호는 어디에 보관하는지, 만약의 상황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요,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왜 시니어 여러분의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 아니냐고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은요,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겠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코인을 팔아서 남긴 이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요, 250만 원 넘는 수익에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지방세 2%가 더 붙어서요, 실제로 내는 세금 비율은 22%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과세를 하려면 먼저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압류한 코인의 비밀번호를 보도자를 공개해서 털리게 만든 기관이요,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겠습니까? 코인을 압수했는데 3년 넘게 확인도 안 한 경찰이요, 탈세를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 자본시장연구원의 김갑래 연구위원은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과세제도의 핵심 공백이 해소되지 않아서요, 2027년 시행을 장담하기 어렵다고요. 이미 3차례나 미뤄졌는데 4번째 유예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정부의 디지털 자산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가요, 금융시장 전체의 신뢰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나비 효과라고 아시죠?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요, 멀리서 태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드는 것이죠. 국세청의 실수 하나가요,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신뢰를 흔들고 이것이 금융시장의 규제 신뢰도에 영향을 주고 결국 여러분의 예금금리와 주식시장과 부동산 가격에까지 파장을 미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정부가 디지털 금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불안하게 봅니다. 외국 돈이 빠져나가면요,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서 여러분의 장바구니가 무거워집니다. 디지털 시대에는요, 정부의 기술적 역량이 곧 경제적 안정과 직결됩니다. 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요,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투자 심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요, 탈취범의 행동을 보면 철저하게 계획적이었습니다. 먼저요, 이더리움이라는 다른 코인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이더리움이 뭐냐면요, 비트코인 다음으로 유명한 가상화폐입니다. 코인을 다른 곳으로 보낼 때요, 전송 수수료가 필요한데 그 수수료를 이더리움으로 내거든요. 미리 수수료용 돈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요, 한 번에 보내지 않고 3차례에 나눠서 400만 개 코인을 빼돌렸습니다. 왜 나눠서 보냈을까요? 한 번에 보내다가 주소를 잘못 입력하면요, 그 돈을 영영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은행 송금은요, 잘못 보내면 돌려받을 수 있죠. 그런데 코인은요, 한 번 보내면 취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눠서 보낸 겁니다. 프로의 수법이었습니다. 반면에요,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2020년 주식 광풍 때를 기억하시죠? 너도 나도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가격이 한창 오를 때 고점에서 샀습니다. 그리고요, 2022년 주가가 폭락할 때 겁에 질려서 팔았습니다. 비쌀 때 사고 쌀 때 판 겁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찍을 때 뛰어들고요, 폭락할 때 손해를 보면서 팔아버립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가 있죠.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공포를 느끼고 남들이 공포에 떨 때 탐욕을 부리라고요. 그런데요, 이게 말은 쉽지만 실천이 정말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돈을 벌었다고 하면요,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이 생기죠. 반대로 시장이 폭락하면요, 내 돈이 다 사라질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옵니다. 시니어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요, 3가지입니다. 첫째,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둘째, 전 재산의 10%를 넘기지 마십시오. 노후 자금을 걸면 안 됩니다. 셋째, 누군가 급하게 투자하라고 재촉하면요, 그건 반드시 사기입니다. 진짜 좋은 기회라면 재촉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투자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산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죠. 60세에 은퇴하시면요, 40년을 더 사셔야 합니다. 40년이면요,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까지 한 기간과 맞먹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요, 자산을 지키는 것이 모으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먼저요, 국민연금으로 받는 평균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입니다. 한 달 생활비로 이것만 가지고는요, 기본적인 식비와 공과금도 빠듯합니다. 그래서요, 자산의 분산이 핵심입니다. 분산이란요, 한 곳에 몰아넣지 않고
여러 곳에 나눠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그겁니다. 첫째, 안전자산입니다. 예금, 국채, 금 같은 것들이죠. 독채란요,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안전한 것들로요,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배치하십시오. 둘째, 수입자산입니다. 배당주, 월세 수입, 연금보험 같은 것이죠. 배당주란요, 기업이 돈을 벌면 주주에게 이익의 일부를 나눠주는 주식입니다. 매달 또는 매 분기마다요, 고정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셋째, 성장자산입니다. 이 부분은요, 전체의 10%에서 20% 이내로 하되요, 반드시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것에만 투자하십시오. 이해 못하는 것에 투자하면요, 문제가 생겨도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디지털 시대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금융계좌의 비밀번호와요, 접속 정보를 안전하게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은행의 비밀번호, 증권계좌, 인터넷 뱅킹 아이디 이런 것들을요, 한 곳에 정리해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핸드폰을 바꾸거나 컴퓨터가 고장나면요, 이런 정보를 잃어버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산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모은 자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국세청도 비밀번호 관리를 못해서 털렸습니다. 개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시니어 여러분께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국세청 사건에서요, 진짜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기본 상식의 부재였습니다. 비밀번호를 남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것, 이건요, 기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아는 상식이죠. AI 시대라고 해서요, 모든 것을 기계가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AI란요, 인공지능을 뜻하는 영어 약자인데요, 요즘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일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오히려 경험에서 우러나는 판단력이 더욱 값어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997년 IMF 때요, 금 모으기 운동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죠. 나라가 어려울 때 온 국민이 금반지를 내놓았던 그때 말입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도 겪으셨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지만요, 결국 이겨냈죠. 이런 경험은요, 어떤 교과서에도 없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위기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몸으로 아시는 겁니다. 젊은 세대가 유튜브나 책에서 배우는 것과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실제로요, 은퇴 후 새로운 수입원을 만드는 시니어가 늘고 있습니다. 50년 경력을 살려서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여시는 분도 계시고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경험 자체가요, 돈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신 분이요, 창업 노하우를 알려주는 온라인 강의로 월 수십만 원의 추가 수입을 올리고 계십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이요, 텃밭 가꾸는 방법을 유튜브에 올려서 구독자 수 10,000명을 모은 경우도 있습니다. AI가 데이터를 분석할 수는 있지만요,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 수십 년간 쌓은 인맥과 노하우는요,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에게 필요했던 것도요, 최첨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남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는 기본 상식이었죠. 여러분의 경험과 상식이요, 가장 강력한 자산보호 장치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3단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단계, 비밀번호 총점검입니다. 오늘 당장요, 은행 계좌, 증권 계좌, 인터넷 뱅킹, 모든 금융 관련 비밀번호를요, 한 곳에 정리하십시오. 어떻게 정리하느냐면요, 종이 노트에 적으시면 됩니다. 컴퓨터 파일로 만들면 해킹 위험이 있고요, 핸드폰 메모장에 저장해도 위험합니다. 종이 노트에 적어서요, 금고나 안전한 서랍에 보관하십시오. 노트 표지에는요, 금융정보라고 적지 마십시오. 도둑이 봐도 모르게요, 본인만 아는 표시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가상자산을 갖고 계시다면요, 니모니 코드를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보관하십시오. 오프라인이란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곳을 말합니다. 사진을 찍거나요, 클라우드에 올리면 절대 안 됩니다. 클라우드란요, 인터넷에 있는 저장 공간인데 해킹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사기 방어 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란요, 전화로 사람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은행 직원이라고 하면서요, 비밀번호를 물어보거나 국세청을 사칭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속이는 식이죠. 기억하십시오. 어떤 기관도요, 전화로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이런 전화가 오면 바로 끊으시고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 가족 비상 연락망입니다. 자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요, 금융자산 목록과 비상시 연락 방법을 공유하십시오. 은행 어디에 얼마가 있고 보험은 어디에 들었고 비밀번호는 어디에 적어놨는지 이런 것들을요, 가족 중 한 명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혼자 관리하시다가요, 만약에 상황이 생기면 그 자산이 영영 묻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가족이 비밀번호를 모르는 바람에 찾지 못한 예금과 보험금이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세 단계는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자, 이제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유산이라고 하면요, 부동산이나 현금을 먼저 떠올리시죠. 아파트 한 채, 예금 얼마,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요, 디지털 시대에는 물려줄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요, 돈에 대한 태도와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지혜입니다. 현금이나 부동산은요, 법적 절차를 통해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자산은요, 비밀번호를 모르면 법적으로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디지털 시대의 유산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겁니다. 이번 국세청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기관도 전문가도 기본을 무시하면 당한다는 것입니다. 은행 금고 비밀번호를 공개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5살짜리도 알 법한 상식을 대한민국 국세청이 지키지 못한 겁니다. 자녀 세대에게 전해줘야 할 교훈은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돈을 넣지 말라는 원칙입니다. 누가 대신해주겠다, 이건 무조건 오른다,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구조를 모르면 손해가 나도 왜 나는지 모릅니다. 둘째, 비밀번호와 개인정보는요, 절대 타인에게 노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요, 금융정보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서도요, 공유할 건 공유하되 관리 책임은 각자 져야 합니다. 셋째, 위기는 반드시 오지만요,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IMF를 겪고도 일어선 것처럼요, 준비하면 어떤 위기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경험담을요,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들려주십시오. 그때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후회했는지요. 정기적으로요, 가족 재무회의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식사하면서요, 서로의 재무 상황을 나누는 겁니다. 어디에 얼마를 넣어뒀는지, 보험은 뭘 들었는지, 혹시 빚은 없는지, 이런 이야기를요, 터놓고 하는 겁니다. 부모 세대는 위기를 극복한 경험의 지혜를요, 자녀 세대는 디지털 기술과 새로운 투자 방법을요, 서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장 큰 유산은요, 돈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국세청이 보도자료에 비밀번호를 공개한 황당한 실수, 광주지검의 312억 원 코인 분실과 전량 회수, 강남경찰서의 21억 원 비트코인 유출이 3년 넘게 방치된 사건, 그리고 정부기관의 디지털 자산 관리 실태까지요.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있었고요, 현명한 사람은 항상 살아남았습니다. 1997년 IMF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할 것 같았죠. 그런데요,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오히려 기회를 잡았습니다. 싼 값에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사서요, 나중에 큰 부를 일군 분들이 계십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지만요, 원칙을 지킨 투자자들은 오히려 자산을 불렸습니다. 패닉에 빠져서 다 팔아버린 사람과요, 침착하게 원칙을 지킨 사람의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국세청 사건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줬습니다. 정부만 믿지 말고요, 스스로 자산을 지키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요, 이번 국세청처럼 허술한 관리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요, 이미 준비를 시작하신 겁니다. 알아야 지킬 수 있고요, 아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오늘 배운 세 단계를요, 꼭 실천해 주십시오. 비밀번호 정리하고 사기 방어 체계 세우고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 세 가지만 하셔도요, 여러분의 자산은 훨씬 안전해집니다. 자,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겠습니까? 정부의 가상자산 관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는요, 자산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경험이요, 다른 시청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2027년 가상자산 과세가 시니어 자산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다루겠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요,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은요, 어떤 해커도
어떤 사기꾼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현명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